안녕하십니까. 선호세무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선호회계법인의 이웅섭 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상담한 사례 중 주위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사례를 가지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저희 고객사이신 대표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영상이 저희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교육 목적도 포함되어 있어서 좀 다소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문제를 제가 이제 선정을 했는데요. 분석 대상 사례는 1987년에 복대동의 2종 일반 주거지역에 땅을 샀어요. 825제곱미터를 사서 농지로 사용하다가 2018년 2월 26일 3층 겸용주택을 지었습니다. 겸용주택이라는 거는 1층은 상가, 2, 3층은 주택이었어요. 3층 겸용주택. 그래서 3층 1호에서 이 사람은 거주를 하면서 식당을 했습니다. 식당을 했고, 그러던 중에 2023년 12월 15일 4층, 이제 돈 좀 벌었어요. 그래서 한 층을 좀 높였어요. 좀 더 넓게 살려고. 펜트하우스를 진 거죠. 그래서 증축해서 4층에서 양도시까지 거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이게 한 장사도 좀 오래 하고 나니까 이제 좀 힘들어서 근데 이제 마침 누가 팔으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2024년 6월 15일 이 건물을 팔게 됩니다. 다른 주택은 없고요. 즉 1세대 1주택이라는 얘기죠. 양도가액은 토지 건물 합쳐서 35억. 그 다음에 권리금, 식당을 팔았거든요. 식당에 시설이나 이런 거를 넘기고 이제 이 식당이 잘 되는 식당이어서 권리금으로 5억 해서 합계 40억 원을 받았습니다. 토지 및 건물과 관련된 사항은 이제 여기 건축물 대장 내용, 토지 대장 내용은 제가 여기 적었고요. 취득가액은 토지 건물 모두 몰라요. 왜냐면 자기가 건축했으면 증빙을 사실을 잘 못 챙기면 모를 수 있거든요. 예. 요 사례를 풀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안분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괄 양도했을 때에 그 양도가액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그 다음에 건물을 주택으로 볼 거냐, 상가로 볼 거냐, 또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 토지로 볼 거냐, 상가의 부속 토지로 볼 거냐 하는 기준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산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일괄 양도 취득할 때의 자산별 안분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토지와 건물은 동일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토지는 부동산으로 보고 건물은 토지의 부착물로 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 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토지는 아버지 소유, 건물은 아들 소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또 절세의 방법이 여기서 싹 나오기도 합니다. 절세의 방법이 여기서 또 나오기도 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세법은 토지와 건물을 양도가액을 반드시 구분해 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상가와 주택도 1세대 1주택 규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상가와 주택도 구분해 줘야 돼요. 즉 상가와 주택을 구분해야 되고 상가와 주택으로 구분된 거를 다시 토지와 건물로 안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토지와 건물 가액을 우리는 매매 계약할 때 요거 토지 얼마, 건물 얼마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일괄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일괄로 거래할 때 원칙을 어떻게 이제 배분하느냐 하는 거예요. 취득가액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전부 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안분합니다. 즉 당사자가
이거는 토지는 얼마, 건물로 얼마 나누어서 별도 계약서에 쓰면 그거를 그대로 존중합니다. 법문 내용입니다. 법문의 내용.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불분명하게 되면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합니다. 요때의 기준시가는 4종류 정도가 있는데요. 주택공시가격 아시죠? 주택공시가격. 그 다음에 청주지역은 없지만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이 수도권이거든요. 그 다음에 5대 광역시에는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상가, 그 다음에 100호실 이상의 대형 상가로서 구분 소유, 구분 등기되는 경우 그 상가와 오피스텔에 대해서 토지와 건물로 한꺼번에 상가 및 오피스텔 공시가격을 공시합니다. 청주 지역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는 일반 건물 기준시가를 공표를 합니다. 그러면 요거의 적용 순서가 요 주택 공시가격 내에는 토지와 건물이 같이 있어요. 그렇죠? 토지와 건물이 같이 있어요. 적용 순서는 이거를 먼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1번으로 적용합니다. 토지 건물이 동시에 공시된 것이 먼저 적용되고 그 다음에 토지 건물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와 일반 건축물 공시지가를 그 다음으로 적용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렇게 집이 있는데 여기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어요. 근데 요거에 내가 1층은 상가이고 2층은 주택이에요. 주택이에요. 그러면 요 주택에 대해서는 요 주택 공시가격이 공시됐겠죠. 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요거는 주택 공시가격. 그 다음에 상가는 청주 지역은 상업용 건물 공시가액이 없기 때문에 토지 개별 공시지가 플러스 건물 일반 건물 기준시가 요 합치고 요 비율로 주택으로 나누고 상가로 나눈 다음에 다시 나누어진 거를 개별 공시지가와 일반 건축물 공시지가를 갖고 토지와 건물로 다시 환분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개별 공시지가와 일반 건물 기준시가를 합쳐서 왔으니까 다시 요 비율에 따라서 안분하면 되죠. 요 순서대로 한다는 거예요. 요 순서대로.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여기서 생겨요. 다만 단서 조항이 하나 있거든요. 부가가치세법상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보다 감정평가액을 먼저 적용합니다. 먼저. 요게 문제가 돼요. 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토지 건물을 이제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 사는 사람이 100% 자기 돈만 갖고 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매수자가 은행 대출을 알아보게 돼요. 근데 이게 뭐 한 3, 4억 뭐 이런 것들이야 뭐 별다른 문제가 안 되겠지만 여기서처럼 한 40억 주고 사야 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알아보게 되고 그 대출 한도를 정하기 위해서 감정을 하게 돼요. 감정에는 이제 소액이면 탁상 감정을 하게 되지만 금액이 크면 은행에서 외부로 정식 감정을 냅니다. 탁상 감정은 감정서가 아니고요. 감정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는 것이고 정식으로 외부에 감정을 내게 되면 감정서가 있는 겁니다. 감정서가. 근데 그 사실을 양도자는 몰라요. 그렇죠? 관심이 없잖아요. 나한테 돈만 주면 되는 거지. 저 사람이 대출을 받든 말든 내가 왜 신경 써요? 몰라요. 그리고 여기서 감정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양도자가 은행에다 감정서 주세요 해도 안 줘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매수자의 개인 정보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서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양도자는 기준시가에 따라서 신고하겠죠. 근데 당장 상가의 건물 부분은 부가세 납부해야 되잖아요. 이거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시가에 따라서 안분 계산해서 세금 계산서 끊고 뭐하고 다 양도세까지 신고했는데 한 5년 뒤에 세무공무원이 이제 이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보니까 등기부등본에 대출이 잡혀 있거든요. 그럼 은행에다가 공문서 한 장 보내죠. 여기 감정서 있으면 보내주세요. 그러면 은행은 협조 의무가 있으니까 그 감정서를 당연히 보내줍니다. 그러면 세무공무원은 두 가지로 계산하겠죠. 납세자가 신고한 거, 그 다음에 감정서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니까 세금이 추징할 게 나와요. 그러면 추징하죠, 당연히. 그럼 납세자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도를 할 때는 매수자와 사전에 협의하셔서 사전에 감정서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이제 감정서를 다 받았더니 기준시가로 한 게 세금이 더 많아요. 자, 기준시가로 납세자가 신고한 게 세금이 더 적으면 추징하겠지만 이제 감정서에 의한 거하고 기준시가에 의해서 한 거 보니까 기준시가에 의한 게 더 많아요. 그러면 납세자는 세금을 더 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세무서가 돌려주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그러니까 양도자는 양도 시에 매수자의 대출 여부를 꼭 확인하고 그 감정서를 사전에 확보해야 됩니다. 그게 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매매계약서에 이제 우리가 매매계약서에 건물과 토지가액을 구분해서 기재했어요. 구분해서 기재했어요. 또 별도의 계약서에 의해서 아예 자꾸 세무서가 뭐라고 하니까 아예 토지, 건물을 별도 계약서를 써서 완전히 구분을 했어요. 그렇게 구분을 해서 양도했는데 이거를 요 감정서가 있을 때 또는 기준시가를 순차 적용해서 안분한 가액에 따라서 나눠본 거랑 30% 이상 차이가 나면 이거를 부인합니다. 그때는 조세 회피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로 봐서 요 감정가액과 기준시가에 따라서 안분합니다. 이해되죠? 이거는요, 일반인들이 잘 모를 수 있지만 상당한 절세의 방편으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이건 제가 그냥 사례를 만든 겁니다. 이 사례가 뭐냐면 보유기간 5년인 겸용주택이에요. 1층 상가, 2층 주택. 1층 상가, 2층 주택. 상가와 주택의 면적이 동일하고 1세대 1주택이에요. 그러면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기준시가에 따라서 안 분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양도가액이 10억이었는데 주택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3억 5천, 3억 5천 하니까 주택과 상가가 안분 계산하면 주택으로 5억, 상가로 5억이 오죠. 이렇게 계산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취득 시의 가액은 5억이었는데 취득 시의 기준시가도 4억인데 요 기준시가가 2억으로 똑같으니까 취득가액도 요 비율대로 오니까 2억 5천, 2억 5천으로 오죠.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2억 5천이고 주택은 상가도 2억 5천이고 그런데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상가 부분은 요거에 대해서 장특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서 과표 뽑아서 산출세액을 뽑으니까 6,461만 원이 나옵니다.
6,400만 원이. 그런데 계약서에 쓰는 거예요. 주택은 6억 4,500이다. 상가는 3억 5,500이다. 쓴 거예요. 왜? 요 비율이 29%로 30% 이상 차이 나면 기준시가로 계산하도록 돼 있으니까 29%만 한 거예요. 그러면 법률상 문제가 없잖아요. 아까 설명드린 거는 예규를 하고 뭐하고 한 게 아니에요. 법률 내용입니다. 법률. 그러면 주택의 양도가액은 6억 4,500, 3억 5,500인데 취득가액 시에는 내가 구분을 안 하고 샀어요. 취득 시에는. 옛날에 살 때는 그냥 통세미로 얼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취득가액이 똑같이 들어와요. 그러면 양도가액이 양도 차익이 주택은 3억 9,500이 나고 상가 부분은 1억 500이 나요. 비과세잖아요. 그러면 이 세액이 1,600만 원이 나옵니다. 계약서에 잉크 두 줄 들어가서 세액 차이가 4,785만 원이 나요. 실제로 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토지 건물을 팔거나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상담을 하셔서 가장 절세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검토한 다음에 팔으셔야 돼요. 계약서를 쓰고 오시면 변동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액이 무려 74%가 감소가 됩니다. 저기 질문해도 돼요? 네? 이게 산 사람은 다음에 팔 때, 그때는 주택으로서 6억이 되는 거죠. 자, 이대로 계약서에 명시해서 샀잖아요. 산 사람은 이게 취득가격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구분해서 샀잖아. 그러니까 산 사람은 이게 취득가액이고 상가는 이게 취득가액이에요. 네. 그럼 산 사람, 2차 산 사람도 저기 손해가 없네요. 손해 왜 있어요? 없잖아. 없잖아. 있을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다만 요거는 시행령 개정 예상이에요. 예상. 요것이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는데 먼저 여기를 먼저 따져볼게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는 요 30% 기준 이것과 관계없이 당사자의 실지 거래가액에 따라서 그냥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30% 이상 차이가 나도. 이게 왜 이 문제가 나오냐면, 자, 파는 사람은 주택을 팔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주택을 팔아요. 이 토지를 이렇게 팝니다. 근데 사는 사람은 이거를 사서 이 주택을 헐어버리고 여기다 상가를 지을 거예요. 그리고 이 주택은 한 20년 됐어요. 근데 내가 그냥 주택으로 살 거면 상관이 없겠지만 나는 여기서 부시고 상가로 건물을 다시 짓거나 할 거예요. 그러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고 이 건물에 대해서는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파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게 상가든 뭐든 이게 주택이 아니고 상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부가세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협의해요. 왜? 건물 가치는 없으니까. 건물 가격은 0원, 토지 가격은 예를 들어 10억.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양도하는 거예요. 왜? 건물에 대해서 부가세를 안 내죠. 그래야. 그쵸? 사는 사람도 이거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매입세 공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양도를 해요. 그러면 국세청이 요 규정을 들어서 30% 벗어났잖아요.
요 규정을 들어서 토지 건물 가격을 안분 계산한 다음에 부가세를 추징해 버려요. 계속 추징한 겁니다. 지금까지도 추징해요. 추징해요. 요 규정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사실은 어폐가 있죠. 분명히 건물 가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게 요러한 규정 때문에 사실은 그 거래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막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요번에 이제 시행령이 한 2월 아마 7일이나 8일이나 나올 것 같은데, 요때는 그대로 이거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다른 법률. 대부분은 공공토지 수용의 경우겠죠. 우리가 산단을 개발하든 뭐를 하든 이렇게 할 때는 토지 건물 가격을 다 감정평가해서 그거에 따라 보상을 하는데, 그거를 굳이 이 규정을 들어서 부인하고 추징해버리는 거예요. 세금을. 그러면 똑같은 국가기관인데 국세청이나 보상하는 곳이나 그래서 요 경우에도 그 보상가액을 그대로 인정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요거까지는 다 설명을